한나TV 한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어서 고려의 역사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기관의 발달도 역시 유학과 관련이 있고, 역사서의 발달도 역시 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교가 발달하고 그런 유교적인 그런 사관, 그리고 이런 유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면서 역사서가 많이 편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려의 역사서 편찬. 고려의 역사서들이 지금 모두 다 남아있으면 참 좋은 문화재가 되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일부 거의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바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뭐 요런 동명왕편, 요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실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이 역사서가 어떠한 흐름으로 바뀌었는지, 전기에는 특징이 어땠고, 중기에는 어땠고, 후기에는 어떤 특징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연표 느낌으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표식으로 쭉 선을 그어주시고, 이제 초반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게요. 전기, 중기, 후기. 자, 전기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자, 초반에는요, 고려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이름을 고려라고 친 거 아닙니까? 태조 왕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통일신라를 부정하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우리가 진정한 통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전기에는 역사서 자체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높았다.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이라는 거는 그 전에 신라와 대비되는 뭔가 자주적이고, 뭔가 이렇게 북진 정책, 막 이렇게 저기 만주벌판으로 뻗쳐나가야 되고, 자주적이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한다. 의존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통일할 때 당나라에 의존을 했잖아요. 막 그런 걸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 뭐 한다. 우리 스스로 일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체적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다. 우리 혼자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고구려 계승의식, 자주적, 주체적인 그러한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전기에 쓰여진 역사서가 안타깝게도 다 모두 소실됐어요. 왜냐면 고려 때 워낙 외부 침략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거란, 여진, 몽고, 뭐 난리가 나죠. 뭐 삼별초항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 몽골의 침입 때 참 많이 불탔어요. 문화재도 불타고 이런 역사서들도 불타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기의 역사서는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모두 소실되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 고려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왕조실록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실되었고, 그리고 역시 왕의 7대 왕, 고려 태조 때부터 그 뒤에 목종까지 7대 왕들의 그런 실록, 그래서 7대 실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것도 소실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가락국기라고 해가지고 금관가의 역사를 써놓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 가락국기에 대한 거는 재밌는 게 많습니다. 막 인도에서 온 허황우가 인도에서 온 공주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이 가락국기의 내용은 이거는 없어졌지만 가락국기의 일부 내용이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가락국기에 더 추가로 써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락국기는 소실이 돼서 안타깝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고금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소실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막 나오진 않겠죠, 잘.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소실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가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그런 진골이래. 웬 진골. 그런 높은 그런
그런 뭐랄까 높은 그런 뭐 공음전과 이런 음서제도의 그런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뭐 이렇게 높은 귀족들 위주의 그런 정치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김부식 나오는 건데 귀족 위주의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고려란 나라가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살만하니까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스타일이.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높아지는 식으로 바뀝니다. 역사 편찬이. 이 대표적인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의 편찬은 밑에다 쓰고, 삼국사기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오래될 고자, 옛고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현존하는 역사서 중 최고다. 옛고자예요. 오래된 거. 아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옛고자. 자, 그래서 어쨌든 삼국사기는 서술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김부식이 편찬했고, 삼국사기의 특징은 기전체 서술입니다. 기전체 서술. 자, 기전체라는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인물 위주로 왕의 업적이라든지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의 업적이나 주변 사람들 인물 위주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나열하듯이. 기전체 서술하고 같은 스타일의 역사서가 바로 중국에 그 사기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런 식으로 기전체 인물의 업적 중심으로 쫙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전체를 쓴 이유는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유교적인 합리주의. 이게 뭐냐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좀 설화 중심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이런 부분 약간 판타지적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설화를 꼭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설화처럼 풀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김부식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유교를 되게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쓰겠다. 그냥 그 인물이 한 업적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전체 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물 중심의 이렇게 좀 열전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나열식 이런 식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이렇게 글을 역사를 편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기로 이제 넘어가서 또 이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본기. 기본적인 게 본기에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연표. 본기, 연표. 그리고 열전. 인물 열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하는, 이런 식의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 뭔가 좀 민족의식이 명확한,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명확하다라는 건 신라계승의식인데 민족의식이 명확해요? 이렇게 또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고구려 계승의식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것과 민족의식이 명확하다는 것도 다릅니다. 민족의식이 명확하다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김부식이 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라는 한문을 써요. 우리의 것이다. 아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 역사의 이야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중국의 의존적이라던가 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뭐 가져왔다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것, 우리 역사 뭐 이런 식의 그런 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명확하다. 그리고 명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쓰고
삼국사기는 요 정도까지 살펴볼게요. 삼국사기를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려면 그런 문제집이나 여러분 요약집 같은 거에 그 개념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삼국사기에 대한 이런 사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도 있어요. 후세에. 바로 신채호죠. 신채호의 독사실론을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김부식에 대한 신채호의 입장. 역사에 대한 식견이나 재주가 전혀 없어. 지리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역사의 관례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 나라에 높일 만한 것도 알지 못하며, 영웅의 귀중함도 알지 못하고, 단지 허무맹랑하고 비열하며 전혀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얘기를 끌어모아 몇 권을 만들고 이것을 역사라 하고 또한 삼국사라 한 사람이니 역사여. 이러한 역사도 역사인가? 대박 디스했죠. 예, 신채호는 독사실론에서 김부식의 삼국통일이 약간 신라 중심이기도 했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통렬하게 비판한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국사기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신라 계승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을 되게 강조하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의 삼국사기는 좀 불편한 거죠. 약간 신라의 계승의식이 강하고 너무 유교적 합리주의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주체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좀 그야말로 국뽕에 취한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신채호는 많이 비판을 했죠. 뭐 요거는 이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자, 어쨌든 삼국사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년. 이거는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적어 놓을게요. 편년 통록. 자, 편년 통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거는 의종 때 김관희가 쓰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태조 왕건부터 그 윗대 6대조, 그 태조 왕건의 그런 6대조부터 그 조상 때부터의 행적을 막 적어 놓은 설화인데요.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거. 어쨌든 편년 등록은 소실되었다. 좀 아쉬우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태조 왕건의 6대조의 그런 설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목적이 뭐냐면 태조 왕건을 좀 높이기 위한 신화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태조 왕건의 6대조는 그 윗사람들은 조상들도 되게 범상치 않았다. 뭐 이런 설화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편년 통록. 그래서 요거는 소실되었고, 삼국사기만 집중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갑시다. 자, 후기는 큰 이슈가 있어요. 바로 후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바로 무신 정권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무신 정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많은 문인들이 제대로 이게 정권을 잡지 못하고, 문인들이 할 게 없는 거야. 쫓겨나고 지방에서 쫓겨나면서 할 거 없으니까 뭔가 글이라도 써야겠다, 역사서를 써야겠다 이러면서 이때 많은 문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주변에 침략도 많았어요. 이때 이제 무신집권계 몽골의 침입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때 한창 민족적인 자주의식이 또 다시 불타오릅니다. 바로 뭐 이규보나 뭐 각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민족적인 자주의식이 다시 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구려 계승의식이었다가 신라 계승의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가, 이런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던가 이런 신라 계승적인 그러한 귀족들의 보수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뭐 묘청의 서경천동도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무신정권 이후로는 그러한 문인들의 약간 보수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동명한편. 민족적 자주의식이 막 나타나면서 다시 고구려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고구려의 그런 시조, 바로 동명왕. 동명왕이 누굽니까? 바로 주몽이죠. 주몽을 높이는 그러한 서사시적인 그러한 역사서를 쓰는 거죠. 동명한편은 이규보가 편찬을 했고,
이때 좀 지방의 향리들이 좀 약간 성장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이규보도 약간 그런 쪽 출신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편찬을 했고, 동명왕에 관련된 한마디로 영웅서사시다. 동명왕을 높이기 위한 영웅서사시고, 그리고 고구려 계승, 당연히 동명왕이니까 고구려 계승의식도 이 높은 그러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하나씩 묶을게요. 이렇게 삼국사기 이렇게 묶고, 편년 등록 묶고, 동명왕 편 이렇게 묶고 구분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동고승전. 이때 또 자주식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서가 또 나오는데, 해동고승전. 딱 보기만 해도 승려들의 이야기, 승려들의 전기,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승려들의 이야기들을 쭉 쓴 겁니다. 자, 이거는 각훈이라는 승려가 썼는데, 선종승려가 각훈이 편찬을 했는데, 각훈, 선종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종입니다. 자, 삼국유사랑 헷갈렸네요. 삼국유사. 교종입니다. 각훈이 교종승려고, 왕명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각훈이 편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의 그런 연대기, 승려들의 전기를 써라라고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각훈을 시켰고, 이때 당시 그 삼국시대 때 그런 유명한 그런 승려들의 그런 전기를 수록을 해서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를 수록한 게 바로 해동고승전입니다. 그리고 해동고승전도 역시 이런 승려들이 있고, 이때 당시 우리나라 불교의 우수성이 어떻고 대단하다 이런 식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우수성, 민족문화에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수성을 여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적이고 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발전했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서 편찬의 흐름은 여기서 더 뒤에 후기까지 해가지고 몽고 친위기까지 제가 해야 돼요. 여기다 삼국유사까지 쓰고 싶은데 이게 칠판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이어서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기에는 모두 소실되었다. 하지만 전기의 특징은, 잠시만요. 여기 밑에 아래 조명 좀 끌게요. 자, 전기의 특징은 자주적이다. 요런 게 중요하고, 중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신라계 생의식으로 바뀌고, 삼국사기가 중요하겠죠. 삼국사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워낙 중요하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전체, 이런 서술 문체라던가, 그리고 민족의식이 그래도 명확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중요하죠. 민족적 자주의식이 다시 부활하면서 동명왕편 중요하고요. 해동고승전.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동명왕편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고, 칠판 지우고 이어서 설명 계속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한 줄에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려의 역사서 편찬. 아까 무신정권 시기까지 했잖아요. 아까 요 줄을 노란색으로 그렸었나? 까먹었네. 자, 아까 무신정권기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후기긴 후기인데, 이제 몽고 친위기, 몽골 간섭기. 몽골 간섭기에 어떤 식의 역사서가 편찬이 됐느냐, 그리고 정말 이제 후기,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식의 역사서가 편찬이 됐느냐, 후기까지 이렇게 역사서의 편찬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몽고 간섭기. 일단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몽고가 침입이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몽고에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원간섭기 시기가 되면서 이제 막 부마국이 되고, 몽고의 여러 가지 간섭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굴욕적이잖아. 굴욕적이지만 굴욕적일 때일수록 우리의 우수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래도 우리는
되게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 얘네 몽고 얘네들은 그냥 오랑캐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정신승리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우수했던 과거의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막 밝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심하게 말하면 요즘 국뽕이라고 하는데, 국뽕이 어느 정도 취해서라도 이런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가겠다, 이런 굴욕에서 벗어나겠다, 뭐 이런 식의 심리로 민족주의 사관이 발달합니다. 우리 역사의 우수성, 뭐 자주적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그런 장점, 민족주의, 약간 국수적인 약간 그런 민족주의 사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삼국유사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 역사서의 서술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유교적 사관으로 정말 있는 사건 그대로, 그리고 신라 계승의식, 신라가 계승하는 게 옳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역사서라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시작에 집중합니다. 바로 단군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다라는 거. 곰과 호랑이가 막 쑥과 마늘을 먹고 우리는 천손의 자식으로 뭐 단군한 거, 요런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에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여기에 실어져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삼국유사는 삼국유사의 승려가 바로 이련이고, 그 이련이 바로 선종이에요. 아까 제가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을 아까 교종 선종을 잘못 말했는데, 각후는 교종이고 선종 승려 바로 이련이 저수를 합니다. 자, 이련이 편찬을 했고, 여기선 중요한 게 단군의 건국 이야기, 뭐 건국설화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 수록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고유 문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구전되어 왔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뭐 그런 그 마을의 뭐 전통 풍속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 문화,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한 역사서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판타지적인 약간 설화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중심, 요러한 이야기가 있고 요러한 이야기가 있고, 요러한 마을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단군 이야기는 이렇고, 이야기 중심, 마치 좀 약간 동화책 읽듯이 그런 식의 설화 중심의 이야기의 흐름대로 그렇게 쓴 그러한 역사서는 기사 본말체라고 합니다. 뭔가 설화 중심의 역사서다, 이야기책 같다, 이야기의 흐름대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유사 매우 중요하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역사서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적어도 한 문제씩은 꼭 그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국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왕운기. 제왕운기도 역시 민족주의 사관으로 뭔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러한 역사서예요. 이승효가 집필했고, 책대기를 2번 봤어. 이승효가 저술했고, 역시 제왕운기는 자주적인 성격. 제왕운기는 일단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의 우리나라의 그런 우수한 역사들을 마치 약간 서사시, 뭐 그런 식으로 역사 서사시식으로 찬양하는 듯이 썼어요. 그래서 좀 역시 좀 장점을 많이 부각시켰겠죠. 영웅 서사시 느낌으로 우리나라는 뭐를 했고, 우수한 뭐가 우수한 민족이고, 유구한 역사와 막 이런 식으로 중국에 거의 대등할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랑하는, 좀 장점만 이렇게 좀 부각한 뭐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자주적 성격. 우리나라의 단군조선부터 이런 유구한 역사를 중국사와 거의 대등하게 서술을 했다라는 거. 대등하게 파악했다.
사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약간 소중화 사상에서 우리가 막 중국의 아류처럼 막 사대주의적인 그런 역사 서술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거의 대등하게 발달했다. 뭐 이런 식의 좀 자주적인 역사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왕운기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발해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발해사. 발해사가 있다는 거.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고 밑에 우리 아래에서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남북국 시대였다. 뭐 그런 부분이 제왕운기에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왕운기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파악했다. 부각했다. 파악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이렇게 역사로 서술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렇게 만약에 제왕운기 이순우가 요 말을 쓰지 않았다라면 또 증거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이래가지고 뭐 발해사도 중국 역사다, 고구려도 중국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역사서가 남아 있는 것이 하나의 팩트며 우리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왕운기는 자주적이다. 그리고 발해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삼국유사는 당군의 건국 이야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삼국유사는 그 삼국유사 그 이련이 그 당군의 그 이야기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 먹고 그게 여기 쓰여져 있구나. 그리고 약간 설화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에 맞춰서 기사 본말체다.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인 성격으로 발해사를 기록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딱 나오면 자주적 성격, 이때 몽고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서를 썼구나. 이렇게 좀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면서 이때 성리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성리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썼던 그런 역사서는 뭔가 성리학 중심으로 국사와 사략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재현이 저술하게 되죠. 편찬? 저술? 편찬이라고 할까? 저술이라고 쓰니까 왠지 뭔가 저서 같다. 편찬 같은 얘기예요. 자, 사략은 국사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사략을 쓴 다음에 이제 국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그런 역사를 정리해서 써야겠다. 근데 이 역사서는 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영향으로 국왕 중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사 자체도 이런 국사 사략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영향으로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도 쓰여졌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태조 몇 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사교육도 약간 역사교육도 그렇잖아요. 국왕 중심, 정치사 중심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뭔가 개혁의식, 국왕이 어떤 개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 국왕 중심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썼고 특히 이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왕도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재현의 사략은 성리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책이라는 거. 이재현의 사략, 국사, 사략 정도는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왕 중심이라는 것과 개혁의식, 그리고 유교적인 왕도 정치. 그러니까 왕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사, 시민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보다 왕 중심. 삼국유사랑 완전 반대.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풍속이 어땠고 이때 당시 이 마을에서 이게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되게 주변사들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국 사기보다도 삼국유사가 더 많은 민간 설화나 이런 전통 풍속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연구하기에 진짜 중요한 좀 자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삼국유사를 요즘 더 약간 삼국사기보다 높게 평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흐름으로 역사서는 어떤 식으로 초반에는 자주적이었다가 그러다가 신라계승식으로 약간 보수적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권 시기에 다시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자주적으로 몽골 때도 마찬가지고 몽고 간섭기 때도 민족주의 사관이었다가 막판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보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국왕 중심의 왕도 정치적인 그러한 역사서를 썼다. 이렇게 흐름으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